여러분, 금융시장에서 진짜 무서운 건 나쁜 뉴스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준비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2025년 12월 14일 한국은행이 바로 그 순간을 보여주는 짧은 문장을 공식 문서로 남깁니다. 뱅크런 상황에 대비한 긴급 여신 제도를 도입한다. 이 문장 너무 짧죠? 그런데 금융시장에선 짧은 문장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원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공개적으로 먼저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뱅크런이라는 단어를 공식 문서에 썼다는 건 이미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은행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부자들은 이런 신호를 어떻게 먼저 읽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뱅크런은 경제 지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로 시작합니다. 은행이 망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 의심 하나가 불을 붙입니다. 처음엔 단 몇 명이 움직이죠. 난 혹시 모르니까 미리 빼둘래. 그 다음은요. 소문이 소문을 낳고 불안이 불안을 부르고 은행 앞에는 줄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은행은 구조상 모든 예금을 한 번에 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은행은 예금을 빌려서 운영하고 대출로 수익을 내는 시스템이니까요. 그래서 뱅크런은 가장 전염성이 강한 금융위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 시작되면 사실이냐 아니냐는 2차 문제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섬뜩한 게 있습니다. 이 발표가 6일 케이너넘 한국은행은 또 국채 1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지금 시장에 현금을 직접 넣겠다. 한쪽에서는 은행,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더 풀겠다고 말합니다. 이 조합이 왜 위험할까요? 돈을 이렇게 급하게 푸는 이유가 있다. 뭔가 그 문제, 즉 불안의 근거가 되는 겁니. 요즘 한국은행이 자주 쓰는 수단이 바로 RP 매입입. 쉽게 말해 나중에 다시 표면적으로는 안전합니다. 담보도 있음.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한 번이 발생합니다. 한 가족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만 넘기면 됩니다. 1,000만 원만 잠깐 빌. 아버지는 빌려줘요. 일주일 뒤 아들이 다시 옵니다. 죄송해요. 이자까지 하면 5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아직 현금이 안 들어왔어요. 대신 1,200만 원만 더 빌려주시면 다음 주엔 진짜 해결할게요. 처음엔 아버지도 그래, 한 번 더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매번 일주일짜리 단기 대출이지만 실제로는 원금을 못 갚는 채 빚만 커지는 구조, 즉 연명이 됩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금융 시스템에 하는 일이 바로 이런 형태로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2025년 초 RP 잔액은 0.5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2조, 4.5조, 6.5조 원, 8개월 만에 약 13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채 1조 5천억 원 단순 매입은 나중에 되갚는 구조가 아니라 사실상 영구적 공급에 가깝습니다. 이 흐름을 시장은 이렇게 읽습니다. 아브레이, 이건 단순한 완충이 아니라 시장의 현금 산소 호흡기를 계속 꽂고 있구나. 그리고 중앙은행의 돈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행을 거치고 대출을 거치고 신용이 만들어지면서 몇 배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통화승수 개념이 등장하죠. RP 6.5조 X 14, 국채 매입 1.5조 X 세미나.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수십조 원대의 유동성이 시장에 스며든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돈이 이렇게 풀리면 보통은 금리가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격 금리는 내려가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돈을 퍼붓는데 금리가 오른다? 시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유동성이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본다. 쉽게 비유하면 이거예요. 동네 가게 주인이 공짜로 물건을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싼 값을 부릅니다. 왜죠? 이 다시 아게이지가 망하지 마라. 나중엔 물건 못 구할 수도. 지금 비싸도 확보해야 해. 시장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그런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금리 상승은 결과가 아니라 불신의 신호가 됩니다. 2025년 11월 외국인은 한국 국채를 20조 원 이상 사들였습니다. 이걸 두고 외국인도 한국을 믿는다라고 위험합니다. 외국인은 종종
신로이가 아니라 수익. 즉, 지금 금리가 오르니 채권 가격이 떨어졌네. 대여 오르면 더 싸질 수도 있지만 변동성에서 수익 기회를, 즉 이 움직임은 한국 경제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위험을 계산해 들어온 거래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이 흡PF 대출, 즉 건설 프로젝트 금융이 있습니다. 2022년 당시만 해도 땅을 팔면 원금 회수가 가능했고 정리 이해를, 그런데 선택은 달랐습니다. 지금 정리하면 충격이 크다. 금리만 내려가면 살아난다. 조금만 버티면 회복된다. 그래서 시간을 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많은 PF 사업장은 이자만 갚으며 버티다가 속이 비어버린 껍데기가 됩니다. 이제는 땅을 팔아도 빚이 더 큰 곳들이 늘어나죠. 즉 문제는 단순히 부실이 아니라 좀비화입니다. 2022년 둔촌주공 이슈는 시장 전체의 심리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긴축으로 가는데 한국은 완화 쪽으로 기울었다. 그 결과 둔촌주공은 살릴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의 왜곡, PF 시장의 연명, 구조조정 골든타임 상실, 이 세 가지 비용이 쌓였습니다. 한마디로 한 곳을 살리기 위해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키운 모양이 된 겁니다. 2008년 미국은 고통스럽지만 명확한 결정을 했습니다. 살릴 곳은 살리고 버릴 곳은 버렸다. 당위 충격은 컸지만 시스템은 빠르게 회복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지금 한국은 모두를 살리겠다는 방향이 강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시스템에서는 모두를 살리려는 시도가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지금 아프게 고칠 것인가? 나중에 더 크게 무너질 것인가? 15%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50%의 고통이 더 큰 형태로 돌아오는 구조. 그리고 바로 여기서 부자들의 행동 패턴이 갈립니다. 부자들은 뉴스 제목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기판을 봅니다. 특히 5가지를 봅니다. 1. 10년물 국채금리. 시장의 신뢰도입니다. 금리가 꾸준히 오르면 시장 불안이 커진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기 원달러 환율. 한국 경제의 최후 방어선입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수입 물가, 기업 비용, 가계 체감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3. 한국은행 RP 잔액. 중앙은행이 얼마나 패닉 상태인지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3. 국민연금의 채권 매입 비중. 마지막 구원 투수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체력을 보는 지표죠. 큐마쇼, 뱅크런 전조 뉴스, 예금 이탈, 저축은행 부실, 감독당국의 긴급 점검, 이런 단어가 연속으로 등장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은 찍히고 위험은 쌓이고 금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세이카남라고, 반대로 지금부터 준비하면 이 위기 국면에서 가장 큰 돈을 버는 건 미입니다. 니원 1997년 달러를 산 사람, 2001, 2020년 현금을 확보한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엔딩 콜 투 액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경제 계기판을 점검할 것인가? 아니면 남의 이야기가 끝나길 나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자들이 위기 때 자산을 어떻게 재배치하는지 실제 전략 프레임으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